재벌 3세들의 마약 스캔들이 또다시 불거졌어요. 재벌 3세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거의 대부분 교육을 해외에서 유학을 하면서 저도 유학 갔을 때 한인 사회의 자녀들이 아무렇지 않게 대마를 하고 피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호기심은 생겨요. 그런데 섣불리 이제 유학에 있을 때 호기심이라도 마약을 접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럼 제가 이 자리에 없죠. 그래요? 확실합니까? 저 지금 취조 당하는 건가요? 아니, 뉴스에서 들을 수 없었던 사건의 이면을 파헤치는 사건 수정 지금 시작합니다. 12월 3일 재벌 3세들이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검찰에 적발이 돼서요. 이른바 재벌 3세들의 마약 스캔들이 또다시 불거졌어요. 그런 사람 중에 황하나라고 아시죠? 네네, 알죠. 네. 누구나 알만한 네, 인물이었죠. 누구나 알만한. 그런데 이제 황하나가 문제가 된 게 아니고 황하나의 6천 정도 되는 사람인 것 같아요. 네. 홍두영 회장의 차남의 자제, 홍두영 회장의 손주인 홍모 씨, 그 사람이 지금 검거가 됐다는 거고, 또 효성가의 3세로 불리는 조모 씨가 포함이 되어 있다. 아무래도 돈이 필요한 물건이니까 돈이 없는 사람이 구하기는 일단 굉장히 어려워 보이고, 맞아요. 아주 경성 마약 같은 거를 접하기 시작하면서 결국은 경계심이 무너져서 이 지경이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들고요. 그들이 모여가지고 소위 마약 파티라는 걸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갑자기 드는 생각이 이게 버닝썬 사건이랑 되게 흡사한 어떤 장소가 존재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재벌 3세를 포함한 지금 9명을 구속을 시켰어요. 경찰에 조사하다 보니까 투약뿐만 아니고 누구랑 했는지 또는 공급을 했는지 조사를 하니까 겁을 먹었는지 전 경찰청장 아들도 그 아들도 조직이었군요. 여러 명이 자수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같이 한 사람이 잡혔다. 그러면은 두 가지입니다. 해외로 도망가든지 아니면은 빨리가 자수하는 거예요. 왜? 교수님 아시지만 자수를 하게 되면 뭐 한다? 강경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실제적으로 자기들이 투약을 한 사람들 조사할 때 보면은 혼자 할 수도 있겠지만 당신 마약을 어디서 구했어? 그런 사람 돼야 돼요? 뭐 어느 장소에서 누구랑 했어? 뭐 셋했다 그러면 교수님, 태민 씨 했다고 말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분리해 조사하니까 나와요. 그러면 처벌받기 때문에 검찰 수사에 협조한다는 명분으로 자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자수한 3명이 홍 씨한테서 이제 마약을 구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조사 과정에서 나올 것 같으니 이미 자수를 먼저 한 거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들은 걸렸을 때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족보가 쫙 있나 봐요. 물론 그 사람들은 처벌을 면하기 위해서 방법도 있지만 유능한 변호사를 삽니다. 그러면 또 돈이에요? 일반인 같은 경우에는 구속이 될 사항도 여러 가지 참작사항, 정상 참작을 해가지고 불구속을 한 예가 언론에 많이 나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재벌만 그런 게 아니고 어느 뭐 연예인이건 뭐든 간에 어느 능력 있는 사람들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는 처벌을 적게 받을 수도 있다는 그런 마음가짐 때문에 쉽게 접할 수도 있다라고 볼 수도 있죠. 팀장님 말씀을 들으면 이 변호사들이 정말 참 문제가 많은 사람들. 그건 아니죠. 훌륭한 변호사가 몇 분이 있긴 있어요. 내가 방법을 못해서 그렇지. 과거에 CJ그룹의 이선호 씨 같은 경우에는 변정 대마초를 들여왔는데 불구속 수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사기관에서도 좀 봐주기 아니냐. 라는 또 의혹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불구속 수사라는 게 오늘날은 구속이 원칙이 아니고 방어권을 주기 때문에 불구속 수사만을 놓고 우리가 비난을 하기에는 지금 이미 너무 수사의 관행이 변화가 많이 됐고 또 인권 침해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은 불구속이 원칙인 시대가 돼서 뭐 과거의 불구속 수사를 비난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드는 편이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회적 지위가 똑같은 범죄를 저질렀는데도 처벌의 수위를 다르게 만든다면 또 수사 관행을 다르게 만든다면 그것은 사실은 평등권 침해죠.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저희 우리가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할 때에 실제적으로 마약 사업의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외국에서 들어온 거는 수입으로 보거든요. 요거는 10회요. 무기부터 10년까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단순 투약은 5년이나 3년 이하가 되기 때문에 사실 불구속도 가능합니다. 아까 교수님이 말했듯이 우리나라 법이 불구속 수사가 원칙인데 불구속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도주 우려가 있어, 그 중대범죄자 이럴 경우는 영장을 청구를 하거든요. 그런데 저렇게 한두 번 투약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불구속 저희 자체적으로 하긴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여러 번 투약한다든지 또 투약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판매나 또 건네준다든지 이러면 제가 중하기 때문에 영장을 치는데 검찰에서 걸르고 법원에서 걸르기 때문에 구속이 쉽지는 않다.
김은배 팀장님이 국제범죄수사팀에서 예. 마약 수사 하셨잖아요. 네. 예. 솔직히 얘기해 주세요. 네. 재벌이라고 흔들리셨어요? 흔들릴 적은 없습니다. 근데 이건 있습니다. 명확하게 조사하셨어요? 명확하게 조사를 했는데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경제력이 약한 분들은 영장을 치게 되면 한 8, 90%는 구속이 되는데 경제력이 많은 분, 재벌이라고 안 돼요. 네, 경제력이 높은 분들은 우리가 영장을 치게 되면 변호사를 삽니다. 변호사를 붙습니다. 그러면은 대부분이 기각이 되더라. 와. 그러니까 이제 그런 관행이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관행이 현재도 있었고, 일부. 네, 현재도 그렇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 그거는 네. 대한민국 국민들이 자기 권리니까. 네. 그건 어쩔 수 없는 건데 어떻든 간에 재벌이라고 해서 연예인이라고 해서 경질이 없다고 해서 똑같이 수사를 해야 되지 우리 수사 입장에서는 그렇게 불공평하게 수사하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명확하게. 그렇죠. 이게 흔해졌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일반인들한테는 마약 그러면 이제 뉴스에서나 접할 법한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재벌들에게는 계속해서 마약 스캔들이 나오는 걸 보면 뭔가 특별한 연관관계가 있는 건가요? 재벌 3세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거의 대부분 교육을 해외에서 유학을 하면서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한민국에서만 성장한 젊은이들은 사실 마약을 접해볼 기회가 사실 없잖아요. 맞아요. 중고생들 학교 다니면서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해외에서 학교를 다닌 사람들 중에는 마약을 어릴 때부터 접해본 친구들이 있고 물론 뭐 심각한 마약 수준은 아니고 아마 대마초 같은 것들은 일부 이제 국가나 일부 미국의 주에서는 또 허용하는 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아주 약한 것부터 시작을 하다 보니 어디서부터는 안 되느냐가 명확하게 경계선이 불분명하고 더군다나 맞아요. 저도 유학 갔을 때 현지 한인 사회의 자녀들이 아무렇지 않게 대마를 하고 피더라고요. 네. 호기심이라도 혹시 마약을 접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럼 제가 이 자리에 없죠. 아, 지금. 이 자리에 없죠. 확실합니까? 저 지금 치조당하는 건가요? 아니, 호기심은 생겨요. 그런데 섣불리 이제 건드리진 못하는데. 네, 문제는 그렇게 해도 의존성은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거의 습벽 같은 게 생겨가지고 문제는 귀국한다고 그게 갑자기 중단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한국은 굉장히 엄격하게 마약을 규제하는 나라이고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마약 청정국이었고 이러다 보니까 그 규제 시스템은 한국은 굉장히 타이트하다 보니 외국에서 생활하던 대로 한국에서 생활했다가는 전부 다 범죄자로 전부 추락하게 되는 이런 이제 시스템입니다. 더군다나 이 친구들이 3세들이 한국에 돌아오면 제일 먼저 이들이 고객으로서 아주 최상 리스트가 사실 되는 거예요. 돈. 그렇죠. 돈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1,000만 원, 2,000만 원 이 정도를 가지고 구매하는 정도는 아주 기본 급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조직에서 너무 유인가가 높은 어떤 타겟이 사실 되는 거죠. 경로를 또 찾아서 좀 차단을 해야겠네요. 근데 격렬하게 애매한 게 뭐냐면 우리가 절도나 강도는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지 않습니까? 근데 마약은 아니 내가 좋아서 내가 쾌감을 느끼는데 왜 상관하냐라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크게 범죄 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마약상들 같은 경우에는 마약을 수입해 와서 팔 때에 지금 하나 예를 들면 필러폰 같은 경우에 그 시루뽕이라고 부르죠. 향명으로는 메스암페타민이에요. 이게 이제 감기약에도 약간 들어가는데 요거를 0.03g 정도 맞는데 그게 10만 원 정도 받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0.03g이라고 한다면은 그 성냥골 보면은 그 빨간 거 붙어 있죠. 그 정도 약이기 때문에 상당히 적잖아요. 그러니까 중간 상인들이 볼 때에는 다른 수입보다는 마약을 걸리지 않고 들어와서 팔게 되면은 대박이네. 몇 배 창출. 물론 그런 사람들은 판매 루트가 있어야지. 아마 마약을 50g을 우리 태민 씨를 줬어. 네. 아니면 교수님을 줬어요. 돈이 없어. 아니 내가 그냥 공짜로 줬어요. 공짜로? 파셔. 네. 팔 때 있습니까 이거? 없죠. 어디다가 누구한테 팔아요. 못 팔죠. 교수님은 밀가루 다 발이 넓잖아요. 발이 넓다고 그걸 팔면 판매 루트가 없으면 못 파는데 맞아요. 판매 루트 옛날에 적었어요. 조폭이라든지 범죄자들이 했는데 최근에는 연예인, 재벌가, 뭐 택시 운전하시는 분, 가정주부, 학생증까지 범위가 넓어지다 보니까 판매 루트가 많아졌기 때문에 던지기 수법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그냥 일단은 맛보게 해서 중독시키는 거? 아니에요. 이분 말이냐. 태민 씨가 저한테 마약을 내가 인터넷에 올렸어요. 네. 마약이 안 그러고 술 팝니다. 작대기 팝니다. 아이스 팝니다. 이러면 여러 사람들이 보고 마약을 하는 사람들은 딱 알아. 아, 이게 마약이구나. 연락을 합니다.
그런데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연락이 만납시다 그러면은 불안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형사인지 그치. 위장수사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지 말고 코인이라든지 가짜 계정으로 돈을 보내시면 내가 그 서울역 3번 보관함에 넣어놓는 거예요. 안 만나. 네. 그 키만 주면은 이 사람이 찾아가는 거야. 안 만나죠? 전혀 모르지. 네. 이렇게 하는 수법이 던지기. 야, 이게 참 조직적이고 치밀해진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예. 이제는 일반인들로 확 다 퍼진 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은어들로 인터넷이 보면 표면이 있고 그 밑에 클릭을 몇 번 해 들어가면 이제 다크웹이 있잖아요. 다크웹에서 음란물만 거래되는 게 아니라 이제 마약으로 다 옮겨 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죠. 음란물을 거래해서 얻을 수 있는 이득보다 그리고는 음란물은 지금 굉장히 수사가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디지털 성범죄라고 해서 그래서 그런 위험보다 지금 마약을 쿠키나 알약처럼 사탕처럼 이렇게 서로 거래하는 거는 위험 부담이 훨씬 줄었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수사가 집중이 안 되니까. 근데 경제적으로는 거대한 이익을 얻을 수 있다 보니까 지금 옮겨 탄 거예요. 이게 사회적 현상으로. 그렇죠. 인터넷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재벌이나 뭐 연예인이나 이렇게 금전이 많은 이제 계층으로부터 지금 점점점 이 아래쪽으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지경으로 지금 옮겨 타고 있고요. 이제는 패치 형태로도 이제 나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와. 그래서 주사를 맞고 뭐 이런 거는 아무래도 자기 혈관 자기가 찌르는 게 쉬워요. 그럼요. 패치 붙이는 건 누구나 붙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형태의 펜타닐 패치 뭐 이런 것들이 그것도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이 지금 일반 병원도 아니고 동물병원에서 진통제 형태로 주는 것들이 일반인들에게 풀려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은어의 형태로 마구 번져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수사의 방식을 바꿔야 된다. 지금까지는 이제 하나를 마약상을 검거를 하면 어떤 구매자들을 검거하는 방식이었다면 이제는 완전 디지털 수사를 다 바꿔야 된다. 그리고는 수사기관에만 지금 맡겨놓을 수가 없는 게 수없이 많은 다크웹을 다 수사기관에서 검색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주요 키워드를 가지고 다크웹들을 쫓아다니면서 크롤링을 해가지고 새로운 이제 어떤 수사의 기법 이런 것들이 이제 과학기술 분야에서 현재 개발이 되고 있는 와중으로 보입니다. 교수님 말씀을 잘하셨는데 네, 네. 그 마약 수사 기법이라는 게 우리나라는 함정 수사는 지금 애매하기 때문에 사용을 않고 유인 수사는 유인 수사는 하죠. 쉽게 네, 얘기해서 네. 내가 마약이 있어요. 마약이 있으니까 마약 살 사람 올리면은 불법이면 안 됩니다. 네, 네. 그런데 태민 씨가 다크웹에 올렸어요. 네. 작대입한다고. 네. 그러면 내가 형사라고 안 그러고 내가 구입할게요. 요건 가능해요. 아, 함정을 파면 안 되는 그렇지. 거죠. 그러니까 유인수사는 네, 가능한데 네, 네. 함정수사는 안 되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힘들고 제가 마약상들을 검거를 했을 때 투약자들 검거했을 때 물어봤어요. 도대체 마약을 왜 하냐. 정신적으로 빈곤해가지고 그 체육에 사는 사람도 있지만 호기심. 아, 그렇게 시작하는 호기심으로 사람 한번 많죠. 해보고 싶은 사람이 있거든요. 네, 그럼 네. 해보면 뭐가 문제냐. 호기심으로 아까 말한 대로 필로폰이건 뭐 코카인이건 아니면 뭐 아펜이건 대마초. 하는데, 예, 대마초도 하는데 요 했을 때 그 쾌감이 혹시 교수님은 도박을 안 할 것 같은데 이 도박꾼들이 죄송합니다. 도리치구땡이라고 유명한 게 있습니다. 네. 상대편에서 지금 굿땡을 잡았어요. 굿땡이라는 건 아홉이 두 자리입니다. 막 쳐요. 돈이 쌓였어. 근데 내가 풍 10개짜리 하나 하고 보통 사람들이 영화 보면 쫙 떠가네. 근데 10개짜리가 떴어. 이거 기가 막히거든. 그러니까 올인하는 거예요. 그 느낌이 쾌감이거든요. 그 쾌감에 몇십 배 되기 때문에 한번 마약을 접하게 되면은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쾌감을. 또 하나 실제 상황입니다. 투약 사람을 잡아서 물어봤더니 주사기로 정맥주사하는 이유가 아까 교수님 말한 패치 있죠. 이런 거 붙이게 되면은 흡수가 또 떨어지고 진지사 때문에 양이 내려가는 양이 적어져. 몇 분일밖에 안 돼. 그리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렇죠. 예. 근데 정맥주사기면 바로 순식간에 올라가. 혈관을 타고 올라가니까. 적은 양으로 효과를 봐. 정맥을 맞는데 일반 쾌감의 6배, 7배가 느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못 잊어. 그러니까 애초에 접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그 쾌감을 못 잊는 거야. 잊고 싶어도. 그래서 마약에서 중독이 되는 거고. 맞아요. 실제적으로. 마약을 하면 몸이 어떻게 망가지는지를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정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원래 이제 쾌감을 느끼는 신경 전달 물질이 도파민인데 문제는 도파민이 분비되는 어떤 그 신경계, 중추신경계의 트랙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그렇게 신경 전달 물질이 마구 분비가 될 때 흥분이 되지만 다시 재흡수가 되면서 쉬어야 돼요. 뇌가
그렇죠. 쉬어야지 정상적 기능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도파민 유사 합성물인 거예요, 마약은. 그러니까 마약을 계속 하다 보면 뇌가 계속 전기가 누전이 돼가지고 뉴런이 다 타버린다고 생각하면 돼요. 나중에 뉴런들이 다 타버리면 정보가 외부에서 정상적으로 들어와도 뇌가 기능하지 않겠죠. 그러면 이제 사망이 오는 겁니다. 눈도 안 보이게 되고 귀도 안 들리게 되고 그렇죠. 감각기관이 다 망가져가지고 신경계가 전부 다 망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마약은 1회라도 하시면 안 된다. 지금 자녀들을 혹시라도 키우시면 아주 어릴 때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얘기를 하셔야 된다. 아무리 재벌이라고 양육 시 안 해도 되는 교육은 없다.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네요. 재벌 3세들의 마약 스캔들로 알아본 사건 수정.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도 사건의 뒷이야기를 전달하기 위해서 여러 아이템들 준비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이수정의 사건 수정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